판례 지문 OX 강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민법의 큰 축이 두 가지잖아요. 민법 조문하고 그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다만 이 대법원 판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유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탁탁 이해 암기가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판례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앞에 그냥 쭉 읽으면 탁탁 답을 고를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거의 단순 암기 형태의 판례들, 이런 것들은 결론을 딱딱 찍어갖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자료집에 있는 지문들은 대부분이 출제가 됐거나 자주 또는 충분히 출제가 앞으로도 가능한 것들만 모아서 기출됐던 지문 형태로 OX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철저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하고 판례집을 병행해 갖고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러분께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가 외우세요 하는 것들은 그냥 쭉쭉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옆에 판서를 통해서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설명을 드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대법원 판례를 문제화한 것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민법 총칙 첫 번째 나오는 게 법률의 목적. 자,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 요건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죠. 그 중에서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게 적법성과 관련된 거죠. 특히 적법성에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대법원이 구별하는 거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그러나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죠. 시험 문제가 보통 뭐라고 나와요? 다음 중 유효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유효다라고 출제가 되거나, 자, 그 중에서 단속 규정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외우세요.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죠. 자, 이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외울 게 더 있어요. 참조 1번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1번, 2번. 그다음에 3번 주택조합원의 자격기재 권한 주택법,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참조에서는 1번, 2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2번에서 조심하실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죠.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이것도 단속 규정이죠. 최근에 출제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 갑, 임차인을 중개한 사람 갑,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로서 의뢰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거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됩니다. X죠. 자, 참조에 있는 것들은 1번, 3번 두 개 강행 규정입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됐어. 3번 정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3번만 봅니다. 한번. 어떤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라. 예컨대 이제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 재단이 그 재단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관청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고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즉 무효고, 그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추인도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3번도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대법원 판례를 구별하시되, 단속 규정은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따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있네요.
자, 4번 있네요. 아,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요. 중개보수와 관련된 상한 규정이 있죠. 중개보수를 몇 프로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그거를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 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죠. 근데 조심할 거.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5번은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그걸 업으로 하면은 무효죠. 업으로 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우연한 기계에 단 1회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그럼 이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럼 무효가 아니겠지. 요거 기억해 두세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꼭 좀 구별해서 하라. 그리고 지금 체크해 드린 거 결론을 꼭 좀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은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농지매매 유효 요건이냐?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즉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농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즉 농지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농지매매는 무효가 아니다까지 결론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수차례 출제가 된 바이죠. 자, 목적에서 적법성과 관련된 것과 효력 요건에 관련된 것들 판례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반사의 질서 행위죠. 반사의 질서 행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반사의 질서 행위 여부.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의 대법원 판례.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빈출 판례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반사의 질서 행위는 103조죠. 이 103조와 관련해서 자, 4번 이건 뭐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해서 이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는 거고요. 불법적 방법은 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례 문구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증여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은 거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 민법 110조에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가 되겠죠. 4번 틀린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은 어찌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된 경우 또는 알려진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또는 법률행위에 알려진 동기가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불법한 경우 그때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6번 반사의 질서행위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을 주기로 하는 약정.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7번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대여. 쉽게 말하면 도박자금 대여. 반사의 질서 행위죠. 그걸 갚는 거. 도박 채무 변제. 이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본 것들이 쫙 있는데 딱 보면 대부분이 이건 반사의 질서행위라고 느낌이 팍팍 와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좀 전에 6번 뇌물 주는 거 반사의 질서행위잖아요. 다만 조심할 게 뭐예요? 4번 아까 법률의 성립 과정에 불법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반사의 질서행위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건 말을 바꾸자 말이에요. 증여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구나. 반사의 질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적인 거 6번 뇌물, 7번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반사의 질서이죠. 또 참조 1번에 보면 변호사법에 보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면서 성공 보수 약정은 성공 보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 사건을 대리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돈을 받기로 하면은 요거 이익 취득 약정.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원래 강행 규정 위반 행위하고 반사의 질서 행위는 달라요. 구별하는 게 판례예요. 강행 규정 위반 무효하고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를 구별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이유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일 때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 무효하고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를 구별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기본 태도예요. 그런데 요 경우만은 이렇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돈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서 엔드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렇게 봐요.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 위반 행위면서 엔드 반사회 질서행위. 자, 문제가 요 대리하는 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하고 뭐 인지대금이라든가 송달료 같은 것들 그걸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비 반환 약정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반사의 질서 행위냐가 문제가 됐고요. 그렇다. 요 실비 반환 약정,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과 이익 취득 약정은 하나, 일체다, 일체.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실비 반환 약정 플러스 이익 취득 약정, 이게 하나의 약정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다. 자,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 취득 약정과 따로 떼서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례 문구를.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다.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납하는 소송 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 취득 약정과 그 다음 따로 떼어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은 반사의 질서행위로 대단히 자주 나오는 판례죠.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3번 부첩관계, 부첩계약 반사의 질서행위죠. 그걸 본 부인이 사전 승인, 이것도 반사의 질서행위죠. 부인이 남편한테 맨날 도박만 하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바람을 펴라. 그랬더니 실제 바람 피고 나서 부인한테 네가 동의했지 않냐, 승인했지 않냐,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첩관계 자체도 반사의 질서행위고 그걸 승인하는 것도 반사의 질서입니다. 다만 그다음 세 번째 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해서 처백의 한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처백에 아파트를 증여를 해요. 증여하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뭔 조건을 달았냐면 헤어지면 반환한다 이렇게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받은 을은 갑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죠. 왜? 헤어지면 아파트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부첩관계의 종료, 헤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첩관계, 사전승인,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다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다. 4번은
증언을 해달라. 대가를 주겠다. 자, 여기서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수준을 넘으면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예요. 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서는 그냥 증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증언이 5번처럼 허위 증언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대가가 얼마냐를 따지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4번은 허위 증언이 아니라 그냥 진짜 증언이에요. 그럴 때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은 나누자 말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걸 나눠서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돼요. 그런데 허위 진술 대가는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죠. 안 따지는 걸 뭐라 하냐.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라고 말을 해요.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얼마를 주냐를 따질 필요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4번 그냥 증언과 5번 허위 증언을 구별해서 봐달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8번이 문제인데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여 무거운 경우 과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A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을은 100만 원 지급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행을 안 하면 1억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요. 위약금. 을이 1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1억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을 의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함. 그게 이거죠. 의무의 강제. 국가가 을에게 강제적으로 야, 너 100만 원 지급해. 그래서 갑이 100만 원을 받아. 이거에 비하여 약정된 벌 1억. 과도하게 무겁죠. 이런 뜻이에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이란 지금 이런 경우 100만 원 받고 팔았다. 을로 하여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다. 그래서 갑이 얻는 이득 100만 원. 보다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당연히 이럴 때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문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포인트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이 뭐냐 말이죠. 원래 급부받기로 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을로 하여금 100만 원 지급을 강요함으로써 갑이 얻게 되는 이득 100만 원. 근데 위약벌은 1억. 그럴 때는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됩니다. 9번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부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부동산을 넘기면서 싹싹 빌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한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 9번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해달라, 부동산 줄게, 대신 이거 팔지는 말아줘.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말이죠. 반사의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자주 등장하고요. 자, 10번 아주 중요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금지당권, 허위라는 말이 나오거나 가장매매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나 그러면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할 때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을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번이죠. 또 하나가 참조 2번이죠. 참조 2번 아까 봤죠. 법률 행위 증의로 바꿔놨잖아요. 제가. 성립과정에 강박, 즉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죠. 또는 이 강박이나 불법적 방법이라는 말 대신에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나오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뺏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죠.
즉 이런 경우에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 질서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1번은 반사회 질서 아니에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다음 실제 거래된 것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 작성. 이게 뭐예요? 다운 계약서죠.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래서 10번과 참조 2개 반사회 질서이 아닌 거 대법원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돼 있죠. 돈 빌리는 거예요.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 예컨대 연 1000%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죠. 그다음에 이자를 얼마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죠. 자, 이때 이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다음에 이율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이 무효예요.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 연 24%. 그죠? 현재 법상 이자 최고가 24%잖아요. 이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초과했잖아. 자, 이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 금전 소비대차 계약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율 약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약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자 약정 중에서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초과 부분만. 자, 문제는 이 초과 부분을 채무자가 변제를 했어요. 근데 이 초과 부분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돈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라면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돈을 빌린 차주와 돈을 빌려준 대주, 사채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놈 중에서 요 대주의 불법이 훨씬 크다. 따라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한 초과이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불법 원인급여가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면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주에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초과 부분 이자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여기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초과 부분 무효 기억하시고 12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 양수하는 계약.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죠. 또 하나 그 양수인을 주지로 임명하는 거.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기억하세요. 주지직 양도 양수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 그 양수인을 주지로 임명.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송에서 이겼을 때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약정을 했어요. 자, 이 성공보수약정이 반사회 질서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고 우리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별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가 아니에요.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무효입니다.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중매매가 나왔어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에만 원칙적으로 강매매는 유효하고 강매수인은 평등하니까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었죠. 특히 적극가담은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까지 되어야 적극 가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효과, 우리 대법원 판례 4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가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갑이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이런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제1매수인은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요. 마지막이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이게 다 대법원 판례고요. 그 결론을 딱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4번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1매수인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효일 때 선의의 전득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그에 기초한 선의의 전득자가 누구예요? 정이잖아요. 정. 이 정.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나요? 아니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참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부터 나오는데 이 지문들이 다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포기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갑에게 권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니까 갑병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죠. 따라서 병 등기도 무효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니까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죠. 따라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아주 중요하고요. 이번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두 개 아주 잘 나오는 대법원 판례예요. 3번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을이 이 부동산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갑에게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이전 등기 채권이잖아요. 이건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고요. 5번 병이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죠. 병이 알면서 플러스 적극 권유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판례입니다. 16번 자 제2매수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 을이 병과 매매를 했는데 이게 제2매매였어요. 병은 이미 부동산을 정한테 판 상태였어요. 자, 이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본인, 얘가 뭐야? 제2매수인이죠. 본인인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 뭐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는 이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똑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행위가 나왔죠. 백사조 폭리 행위고요. 불공정한 행위는 요건, 그다음에 입증 책임, 적용 범위, 조문 딸랑 요거 하나에다가 그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 17번은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죠.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나중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게 뭘까요?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 이렇게 되겠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건 별거 아니에요.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을 말해요. 따라서 그럼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큰 이익이 발생해.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계약 이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큰 손실이 발생, 상대방 큰 이익이 발생, 이런 말은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런 걸로 속아 넘어가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현저한 불균형,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17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무슨 값어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주관적,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계의 객관적 값어치.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계의 객관적 가치. 요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19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해자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니까 모두 구비돼야 되는 요건이 아니라 일부만 갖추면 되죠. 그 다음에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데 이거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지문이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무경험.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무경험이란 해당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죠. 네, 틀렸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이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ATM기에서 돈을 찾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ATM기를 써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무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거래 경험 부족.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번지점프 경험이 없죠. 번지점프 같은 그런 걸 특정 영역의 경험. 근데 이 특정 영역은 대부분이 경험 부족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무경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다 그거를 104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라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무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문구를 아주 자주 출제합니다. 자, 21번은 피해자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잘 나오는 판례죠. 피해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됐어요. 자, 이때 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궁박이라든가 경솔이라든가 무경험을 원래는 116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에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아니다. 궁박만은 피해자 본인 가지고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 결론을 암비하다라 그랬죠. 궁본 경무대 이렇게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22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했을 때 성립하는 경우에 추정의 문제가 있어요. 급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서 갑이 10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사람들은 야 갑은 바보 아니야? 이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뭐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소송에 적용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규정을 잃었을 때 피해자의 궁박 등이 추정이 될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판례 문구든 뭐든 추정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증명되었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근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그럼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는 궁박했다는 게 증명될까요? 아니잖아요. 갑은요, 자기 마음이에요. 10억짜리 1,000만 원 받고 팔 수도 있어요. 하나도 궁박하지 않고 경솔하지도 않고 경험이 없는 것도 무경험도 아니지만 갑이 10억짜리 1,000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해서 갑이 궁박했구나 경솔했구나 무경험했다라는 게 증명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즉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죠. 역시 참조는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죠. 증여나 기부 같은 걸 무상행위라고 하죠. 급부만 있지 반대급부가 없죠.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죠. 경매법원을 통해서 헐값에 낙찰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법원을 통한 거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죠. 반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면서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런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또는 피해 배상금의 한 8분의 1 정도만 받고 궁박한 상태에서 부재소 합의를 해줬어. 그러면 그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1번, 2번 아주 잘 나오고요. 3번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추인 안 되죠. 그러나 전환은 인정되죠. 이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 나눠서 다 안 되는데 여기만 된다. 불공정한 행위,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된다. 추인은 인정 안 돼요. 전환은 인정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환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4번부터는 범죄행 해석인데, 자, 이 범죄행 해석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일단 염두에 두세요. 이때 각과 의사에 A를 계약한 건지 B를 계약한 건지가 문제가 될 때 상대방 의를 기준으로 표시를 초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대표적이죠.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진의죠. 요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요 두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하고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이때는 이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으니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참조로 보세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의사를 구별해서 내심의 의사는 그냥 의사,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의사는 그냥 표시,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별을 꼭 하자. 24번과 참조 1번은. 자, 2번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표시행위, 표시. 그 의미를 확정하는 거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자, 25번 자연적 해석 중에 오표시 무해 원칙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일치됐으나 이런 뜻이죠. 지번을 착각해서 B 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게 뭐예요? 오표시죠. 이 오표시는 A 토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지요. 오표시 무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의사 합치한 대로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게 되고요. 자, A 토지에 성립하는 건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자연적 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착오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세요. 여기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자, 25번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자, 병소유 A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이에요. 갑이 이걸 낙찰을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전면으로 나서기는 싫어. 그래서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해요. 자, 갑이 을에게 야, 네가 가서 병소유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와라. 네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갑은 을의 이름을 빌린 거죠. 자, 이름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약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경락인, 즉 매수인이 누구냐? 자금 대여자 갑이냐, 자금 제공자 갑이냐, 명의인 을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을이죠. 이런 거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는 경락인이 을이 실질적 권리자 갑이 아니라 단순히 갑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것 을이 불가하더라도 그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적으로 부담한 자 갑이 아니라 명의 대여자 명의인 을이 취득한다. 이게 우리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경매죠. 자, 이럴 때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경매 및 을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거와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되죠.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비진위 표시에서 진위의 개념. 허위 표시에서 가장매매하고 가장행위, 은닉행위 판례.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게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이
얘는 108조 이항의 제3자다. 얘는 아니다. 그거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내죠.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분에 관한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사기 강박은 위법성,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강박과 관련된 판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비진이 표시가 나와 있죠. 107조 1항. 의사 표시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지인이 아님이 뭐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효로 한다. 단 전항의 무효는 선의 무과실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비진이 표시죠. 자, 여기서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 을이 갑을 강박을 해서 갑이 을에게 A 물건을 증여를 해요. 뺏겼어요. 갑은요, A 물건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꼭 되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강박을 당하고 있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줘요. 이때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되찾자 하고 일단 주겠다고 마음 먹은 것 중에서 어떤 게 진이냐, 밑에 게 진이다, 위에 건 본심이다. 그래서 주겠다고 마음 먹고 줬으니 의사 표시는 일치한다. 그리고 나중에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되찾아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판례 중에 어려운 게 이 진의의 뜻입니다.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본심.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뺏긴다, 되찾자. 이게 갑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다.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되찾아야지라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겠다고 마음먹은 것,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왜? 그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기로 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주겠다고 했으니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이게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진이 아님, 이를 말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옳은 질문이 되죠. 참조 1번도 보세요. 강박에서 증여하지만 증여를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주겠다고 했으니 비진이 표시, 즉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 이퀄 의사표시의 불일치 이퀄 진이 아님 이퀄 비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진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2번도 마찬가지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되찾자가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가 되는 거죠. 비진이 표시에서 진위와 관련된 요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자, 요것도 이제 비진이 표시와 관련된 판례인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이 있었어요. 그 갑이 을에게 야, 은행하고 얘기가 됐으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와라. 학교 법인 판례인데요. 사립학교 법인이 직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 가서 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왔어요. 이게 비진이 표시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비진이 표시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명의를 빌려준 을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면 비진인데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비진이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조 1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고 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을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을이 주채무자다. 만약에 이게 비진이 표시고 병이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비진이가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은행이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 대출 약정은 무효가 아니고 명의인 을이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는 오타네요.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즉 있으므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비진이 표시는 107조는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따라서 사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를 냈을 때는 107조가 적용되지만 국립대 교수, 공무원이 거짓 사직서를 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직효과는 그대로 발생을 하죠. 또 이 비진이 표시 107조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죠. 대리권 남용.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본인이고 직원이 대리인이에요. 예금 계약을 해요. 예금주하고. 그런데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근데 예금을 받아서 설령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예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즉 원칙적으로 갑에게 유효한 거예요. 다만 을의 이 배임적 의도 횡령할 것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결국 107조는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대리권 남용에는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 여부에 관련된 판례가 출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5번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예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회사에다가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근로자가 고민하다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 회사에 요청을 한 거죠. 해주세요라고 떼를 쓴 건 아니야. 가서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회사가 네요. 그래요? 그럼 받아야지. 따라서 이건 무효가 아니겠죠.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참조. 동일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 제출. 역시 뭐예요? 비진이가 아니겠죠.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비진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게 됩니다. 자,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 가장항의, 은닉행위 법률관계하고 108조 2항의 제3자, 요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방과 통장을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죠.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하는데 특히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하는 판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판례들은 하나하나 이해하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6번은 우리 좀 전에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이건 비진이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요 명의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얘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극히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6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의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은행과의
양해하에 을의 이름으로 대출한 경우. 자, 요때는 요 양해가 뭐냐? 양해가 우리 대법원에 하면 통정, 통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요런 경우에는 이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대부분은 무효가 아니에요. 갑을 위해서 을이 이름 빌려주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유효합니다. 비진이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에요. 그런데 6번 하나. 갑의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데 그런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양해를 통정, 통모로 바꾸시면 돼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7번 갑회사 근로자 을이 군복무를 위해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라고 했는데 회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근속연수에서 빼야 되니까 퇴직 및 재입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부득 회사의 방침대로 퇴직했다가 재입사했는데 이게 비질이죠. 을의 원래 이사는 휴직이잖아요. 따라서 퇴직 및 재입사는 비질이고 회사가 알잖아요.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8번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런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를 했고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이 경매가 되었을 때 을은요. 이 땅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임차인은.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을이 이걸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하고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에 기초해서 전세금 우선 변제권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또는 돈을 빌릴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임차인으로 전세권 등기를 격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죠. 실제로는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자 등기를 했다. 그대로 갖다 박으세요.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적이 없지만 마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가장 매매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8번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 반환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따로 하고 전세권 등기. 그럼 유효예요. 그거는. 나중에 전세권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구가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렇게 문장을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가장매매 무효죠.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가장매매가 무효일 때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이건 따로 기억해.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결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 가장매매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장을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통장을 허위의 매매, 가장매매로 무효, 등기 무효.
그런데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의 제3자와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되죠.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선의가 두 종류잖아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108조형에서는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12번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두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건 제3자의 선의가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죠. 선의 추정, 선의 증명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즉 무효 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12번 갑이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정 허위 표시로 전세권 설정 등기. 아까 봤던 거 전세권 설정 계약 없이 전세권 등기. 이 무효죠. 그런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이게 허위 전세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악의의 제3자잖아요. 그죠? 악의의 제3자 보호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의 채권자 정이 요걸 또 가압류한 거예요. 근데 얘는 선이야, 선이. 그럼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전세권 계약, 가짜 전세권 등기. 그런데 악의의 병, 악의의 제3자 보호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악의의 제3자와 새로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에 보호되죠. 얘도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죠. 허위 표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악의일 때 그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는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가 되죠. 그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갑을 허위 표시 당사자, 병 제3자인데 악의, 그런데 정 전득자인데 선의 보호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번부터는 108조 2항의 제3자와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잠시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볼까요? 네, 26페이지까지 살펴봤네요. 27페이지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